요즘 뉴스에서 가장 큰 소리로 떠드는 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일지 모르지만 조용히 숫자와 기록을 바꾸고 있는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도 수십 년 일찍 시작한 역사도 없는데 어느새 달 남극에 깃발을 꽂고 화성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보내고 있죠. 인도 우주연구기구 이스로 ISRO 이야기입니다. 한 번에 100개가 조금 넘는 위성을 실어 올린 적도 있고 첫 도전에서 바로 화성 궤도에 탐사를 올려보내는데도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할리우드 우주 영화 한 편 제작비보다 조금 더 쓴 돈으로 달 탐사선을 보냈다고 하면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 싶은 생각이 드시죠. 여기에 더해 인도는 이제 사람을 직접 우주로 보내는 계획, 달 남극의 얼음을 캐려는 시도, 그리고 화성의 대기를 장기간 지켜보는 임무까지 동시에 굴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편적인 뉴스 몇 개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들을 한 줄로 이어보면 꽤 흥미로운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해내고 있을까라는 질문과 우리가 달과 화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라는 궁금증 말이죠. 오늘은 이 모든 퍼즐을 한 번에 펼쳐보듯 인도의 사람 탑승 우주선 계획, 달 남극 탐사, 그리고 화성 궤도선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조용히 성장하는 우주 신흥 강국이 앞으로 어떤 판을 바꾸게 될지 조금은 그려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인도가 준비해온 우주 여행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사람을 태운 인도 우주선이라는 목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국적을 달고 우주에 다녀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라케시 샤르마라는 우주 비행사였고 1980년대 초 구소련의 소유주 T-11 우주선에 함께 탑승해 작은 우주 정거장에서 머물렀죠. 그때는 어디까지나 다른 나라의 우주선에 동승한 손님이었고 인도 자체가 준비한 우주선은 아니었습니다. 인도 내부에서는 언젠가 우리 손으로 우리 시민을 우주에 보내자라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말 그대로 꿈에 가까운 얘기였죠. 2000년대 중반에 한 번 본격적인 유인 우주선 계획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기본 설계와 구상은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시험 발사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멈춰버렸습니다. 그 뒤로 상황이 바뀐 건 이스로가 잇따라 값싸고 정밀한 무인 우주 임무를 성공시면서부터였습니다. 화성 궤도선, 달 탐사선, 수많은 위성 발사에서 성과를 내자 이 정도 기술이 있다면 사람도 태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커졌죠. 인도 총리도 공개적으로 우리 손으로 우주 비행사를 다시 올리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이 계획은 슬그머기 국가적 목표로 격상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가가얀입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인도의 주력 발사체인 GSLV 마크 III 로켓을 이용해 소형 우주선을 지구 저궤도로 올리는 것입니다. 고도는 대략 400km보다 조금 높은 국제우주정거장과 비슷한 높이의 궤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우주선은 일주일 정도 우주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죠. 우주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사람이 실제로 탑승해 생활하는 승무원 모듈과 각종 추진계와 전력, 생명 유지 장비가 들어있는 서비스 모듈입니다. 이 둘을 합쳐 궤도 모듈이라 부르는데 이 작은 캡슐 하나가 우주인에게 산소와 전기, 온도 조절, 통신까지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엔진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주 추진계가 탑재되며 궤도에서의 미세한 높이 조정과 자세 제어를 맡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우주선이 단순히 왔다가 바로 돌아오는 택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소유주 캡슐이나 미국의 크루 드래건 같은 우주선은 국제우정거장까지 몇 시간에서 이틀 정도만 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인도의 가가얀 캡슐은 정거장에 도킹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주일 가까이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작은 이동식 우주정거장처럼 캡슐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셈이죠. 사람을 태우기 전에 이스로는 먼저 여러 차례의 무인 시험 비행을 계획했습니다. 2020년대 초반에는 실제 사람이 앉을 자리에 더미와 각종 센서를 실은 캡슐을 쏘아 올려 온도, 진동, 가속도, 공기질 같은 데이터들을 꼼꼼하게 검사하려 했습니다. 또 비상 탈출 시스템도 별도로 시험해서 발사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주선만 로켓에서 떨어져 나와 안전하게 해상으로 착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죠. 유인 비행은 이런 단계별 검증을 모두 통과한 다음에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가 준비한 비밀 병기 같은 존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뷸미트라라는 이름의 여성형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이 로봇은 무인 시험 비행 때 실제 우주인처럼 자리에 앉아 심박, 자세, 진동 등을 대신 측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 후 진짜 우주인과 함께 탑승하게 된다면 탑승자와 대화를 나누고 간단한 조작을 돕는 일종의 로봇 크루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죠. 이렇게 사람을 태울 준비를 하는 한편 인도가 이미 세계의 주목을 받은 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달 남극 착륙과 그 아래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얼음의 행방을 쫓는 이야기입니다. 달에 물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은 1960년대부터 이어져 왔고 1970년대 아폴로 탐사에서는 물 분자 흔적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눈에 보이는 얼음을 찾는 건 계속 실패의 연속이었죠. 과학자들은 달의 극지방, 그 중에서도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깊은 분화구 바닥이 얼음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태양빛이 비스듬하게만 스치고 지나가서 온도가 태양계에서도 손꼽히게 낮게 유지됩니다. 위성에서 측정한 수소의 분포를 보면 이 어두운 분화구 주변에 물 분자가 있을 것 같은 신호가 꽤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달의 영구 음영 분화구에는 수억 톤의 얼음이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 하나가 인도의 첫 달 탐사선 찬드라얀 2호였습니다. 이 우주선에는 미국에서 실은 관측 장비가 탑재되어 있었는데 이 장비가 달 표면의 특정 파장을 분석해 물과 관련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모아 그려보니 달 극지 부근 수십 개의 분화구에서 물 얼음의 흔적이 나타나 있었죠. 그 뒤를 이은 찬드라얀 2호의 관측도 이 결과를 보강하면서 달의 양극에는 엄청난 양의 얼음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얼음은 단지 학문적 호기심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미래의 달 기지를 세운다고 할 때 지구에서 물을 계속 실어 나르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달 표면이나 바로 아래에서 물을 퍼올릴 수 있다면 그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전기 분해해서 산소와 수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산소는 호흡이나 기지 내 공기 유지에 쓰이고 수소는 로켓 연료나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 쓸 수 있으니 사실상 하나의 작은 생명선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인도의 세 번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달 남극 근처 착륙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되었을 때 전 세계가 가장 기대한 것도 바로 직접 얼음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달 남극에 얼음이 있다던데 이제는 그 위를 실제로 걸어 다니듯 관측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컸던 거죠. 찬드라얀 3호는 2023년 7월 중순 발사되어 여러 번 궤도를 조정한 뒤 마침내 8월 하순에 착륙선 비크람과 작은 로버 프라겐을 남극 인근에 내려놓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아무도 가보지 못한 남극 고위도 지역에 부드럽게 내린 첫 사례였던 겁니다. 찬드라얀 3호는 예산 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의 아르테미스 달 임무 한 번 발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반면 찬드라얀 3호 전체 비용은 약 61억 루피, 미화로 7천만 달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죠.
요즘 블록버스터 우주 영화 한 편 제작비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입니다. 차라리 실제 달에서 촬영하는 게 더 싸지 않겠느냐는 농담이 나올 정도니까요. 다만 이 적은 예산은 분명한 한계를 가져옵니다. 비크람 착륙선과 프라겐 로버에는 영하 120도 이하로 떨어지는 달의 긴 밤을 버틸 수 있는 가열 장치나 방열 설비가 충분히 들어가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무에는 애초부터 달 낮 시간 동안, 즉 약 2주 정도만 최대한 많은 걸 하고 그 뒤에 살아남으면 보너스로 생각하자는 전제가 깔려 있었죠. 말 그대로 14일 남짓한 짤발의 여름방학에 모든 실험을 몰아넣는 계획이었습니다. 착륙에 성공한 뒤 비크람은 로버가 내려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펼쳤고 20kg대 후반 무게의 프라겐이 천천히 바퀴를 굴리며 달 표면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작은 로버에는 알파 입자 X선 분광기와 레이저 유도 분광 장비라는 두 개의 핵심 도구가 실려 있었습니다. 앞의 장비는 방사선을 쏘고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해 어떤 원소가 섞여 있는지를 알아내고, 뒤의 장비는 레이저로 표면을 증발시킨 뒤 나오는 빛을 분석해 성분을 파악하죠. 두 장비가 함께 작동하면 얼음이나 흥미로운 물질이 있는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셈입니다. 프라겐은 착륙선 주변의 흙을 여러 지점에서 분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양한 금속 원소가 있다는 결과가 지구로 전송되었습니다. 알루미늄, 칼슘, 철, 크롬, 티타늄 같은 원소들이 확인되었고 산소도 토양 성분의 일부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무엇보다도 인도 과학자들을 들뜨게 만든 것은 달 남극 부근에서 황 성분이 직접 측정된 첫 사례라는 점이었습니다. 황은 오래전 화산 활동이 있었는지 달 내부가 어떻게 식어왔는지를 추적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흥분 속에서 한 가지가 컨스피쿠어슬리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수소였습니다. 얼음이 있다면 물 분자를 이루는 수소와 산소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프라겐의 분석에서는 수소 쪽 신호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앞서 궤도선들이 보여준 얼음 지도와 현장의 측정 결과가 서로 맞물리지 않는 순간이었죠. 프라겐이 움직인 거리는 100m를 크게 넘지 못했습니다. 로버는 초당 1cm 남짓 움직이는 여유로운 속도로 달을 기어가며 과학팀이 직접 영상을 보며 원격 조종을 했습니다. 지상에서 신호를 보내고 로버가 반응하는 데에는 몇 초의 지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멈춰! 라는 명령도 여유를 두고 내려야 했죠. 실제로 로버의 앞에 지름 에미터 안팎의 큰 분화구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과학자들은 급히 방향을 틀어 추락을 피해야 했습니다. 로버가 피해서 돌아간 분화구는 두 곳이었고 그중 하나는 사진조차 제대로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바닥 어딘가에 얼음이 드러나 있었다면 지금쯤 세상에 공개되었을 테니 최소한 프라겐이 밟았던 길 위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얼음층은 없었다고 보는 편이 맞겠죠. 한편 착륙선 비크람은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실험들을 수행했습니다. 표면에서 시작해 깊이 10cm 남짓까지 온도를 층층이 재보는 실험, 주변의 희박한 이온층을 측정하는 실험, 그리고 달 내부의 미세한 진동을 듣는 지진계 관측 등이 그것입니다. 온도 측정 결과는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달 표면 바로 위에 공기 없는 공간에서 측정된 온도는 영상 50도 후반 정도로 상당히 뜨거웠지만 몇 센티미터만 흙 속으로 들어가도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깊이 8cm 안팎에서 재었을 때는 영하 10도 정도로 내려가는 꽤 가파른 온도 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달의 토양이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일종의 단열재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동시에 만약 얼음이 있다면 표면이 아니라 이 얇은 층 아래 어딘가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힌트가 되기도 했죠. 비스듬히 파고들어 언제 도착할지 모를 얼음을 찾는 대신 인류는 그동안 위에서 내려다보며 단서를 모아왔습니다. 인도의 달 궤도선이 제공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한국의 달 궤도선에 실린 나사 카메라 섀도캠도 극지의 분화구 속을 자세히 들여다봐 주었습니다. 섀도캠은 빛이 거의 없는 곳에서도
아주 약한 반반사를 포착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한 카메라였죠. 그런데 이 카메라로 본 분화구 바닥 역시 대부분은 거칠고 메마른 먼지뿐이었습니다. 얼음이 있다고 말해준 건 여러 궤도선의 스펙트럼 신호였는데 정작 현장 사진과 로버의 분석에서는 아직 직접 얼음이 잡히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결과를 설명하는 하나의 가능성은 얼음이 고르게 깔려있는 눈밭이 아니라 토양 속에 알갱이처럼 섞여 있거나 얇은 층으로 군데군데 박혀 있을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달의 낮과 밤이 바뀌는 14일 주기 동안 태양풍과 미세 운석, 열의 변화가 물 분자를 표면으로 올렸다가 다시 사라지게 만드는 순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고요. 찬드라야 3호가 남긴 짧은 이 주간의 기록은 적어도 그 답을 찾으려면 땅을 좀 더 깊게 파야 한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후대의 탐사선들에게 남긴 셈입니다. 이제 시선을 잠시 달에서 떼어 인도가 조금 더 일찍 성공을 맛본 다른 행성 화성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2013년에 발사된 인도의 화성 궤도선 망갈리는 일반적으로는 지구 주변 위성 발사용으로 쓰이던 로켓을 개조해 쏘아 올려졌습니다. 1단에서 곧장 화성으로 가는 대신 지구 주변을 여러 차례 도는 동안 조금씩 속도를 높여 탈출 속도에 도달하는 방식을 쓴 것이죠. 이렇게 해서 2014년에 화성 궤도에 안착했을 때 인도는 첫 도전에서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망갈리안의 예산은 약 6,60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대형 화성 탐사 계획들이 수억 달러를 훌쩍 넘기는 것과 비교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절약된 비용이었죠. 그래서 이 임무는 처음부터 기술 시연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정말 이런 예산과 로켓으로 다른 행성 궤도까지 가는 것이 가능한지, 긴 비행 동안 통신과 탐지 장비가 제대로 버티는지 검증하는 것이 큰 목표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과학 장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장비 중 하나는 비교적 평범한 해상도의 컬러 카메라였습니다. 요즘 화성 궤도선들 중에는 매우 고해상도 흑백 카메라로 지형을 세밀하게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갈리안의 카메라는 그보다 해상도는 낮지만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색감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망갈리안은 화성을 아주 가까이에서만 도는 대신 타원 궤도를 따라 멀어졌다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가장 멀리 떨어질 때는 화성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져 그야말로 행성 전체를 한눈에 담을 수 있고, 가장 가까울 때는 몇백 킬로미터까지 다가가 지표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죠. 이 덕분에 우리가 얻은 화성 사진들 가운데에는 지구에서 보던 옛 바이킹 탐사선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전 행성 뷰도 적지 않습니다. 붉은 먼지가 덮인 평원, 극지방의 이산화탄소 얼음과 물 얼음이 섞인 흰빛 모자, 곳곳에 박힌 크고 작은 충돌 분화구들이 망갈리안의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멀리서 보면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먼지 폭풍도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1000km 단위로 퍼져 있는 먼지 구름이 행성의 절반을 휘감거나 특정 지역에만 진하게 걸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런 폭풍은 몇 주에서 몇 달씩 지속되기도 했고, 태양빛이 지표에 도달하는 양을 크게 줄이곤 했습니다. 태양 전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로버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라 이전에 오퍼튜니티, 스피리트 같은 탐사차도 이런 먼지 폭풍을 여러 번 위기와 기회로 맞이했었습니다. 망갈리안의 카메라는 더 가까운 고도에서는 화성의 거대 화산과 협곡도 포착했습니다. 엘리시움 모스, 올림푸스 몬스 같은 거대한 순상 화산 주변에서는 산 정상 부근에 구름이 걸려있는 장면이 보이곤 했죠. 높은 지형을 타고 공기가 밀려 올라가면서 물 얼음 구름이 형성되는 이른바 지형성 구름입니다. 화성의 대기는 매우 희박하지만 아직도 소량의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구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이죠. 화성 표면을 길게 가르는 골짜기들 역시 인상적인 장면을 선사합니다. 특히
노크티스 라브린투스와 그에 이어지는 거대한 협곡 발레스 마리네리스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행성에 길게 그어놓은 흉터처럼 보입니다. 길이가 수천 km에 이르는 이 협곡의 바닥에는 옅은 안개나 엷은 서리가 끼어있는 모습도 종종 포착되었습니다. 협곡 동쪽 끝에서는 마치 강물이 흘러나가던 흔적처럼 보이는 채널들이 낮은 고도의 평원 쪽으로 이어져 있었고, 후속 탐사에서 이 일대에서 물에 의해 변화된 광물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망갈리안의 사진 속에는 우리가 처음 보면 알아채지 못할 정도의 작은 현상들도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게 찢어진 골짜기 주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닥에서 가늘게 솟아오른 먼지 기둥과 그 그림자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강한 햇빛과 기압 차이가 만들어낸 거대한 먼지 회오리로 추정되죠. 그림자 길이를 통해 대략적인 높이를 추정해보면 여러 은엠에 달하는 먼지 기둥이 한순간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장면을 우주에서 포착한 셈입니다. 좀 더 특이한 지형으로는 오르쿠스 파테라라는 긴 타원형 구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충돌 분화구는 거의 완벽한 원형에 가깝게 생기는데, 이곳은 길게 찌그러진 모양에 비해 깊이는 수백 미터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운석이 아주 비스듬한 각도로 떨어져 만들어졌다는 가설, 화산 활동과 단층이 겹쳐 형성되었다는 가설 등이 경쟁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망갈리안의 사진은 이런 수수께끼 지형을 여러 각도에서 담아내며 후속 탐사와 연구의 소재를 넉넉히 제공해 주었죠. 대기 관측 장비들도 나름의 데이터를 남겼습니다. 화성 상층 대기에서 메탄의 농도를 장기간 추적하려는 시도, 태양 활동에 따라 대기 상부가 어떻게 부풀어 오르거나 줄어드는지를 보는 실험 등이 그것입니다. 비록 해상도나 정밀도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의 전용 탐사선들에 비해 제한이 있었지만, 인도도 화성 대기를 계속 지켜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작은 예산과 간결한 설계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다른 나라들에게 적지 않은 자극을 주었죠.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도의 우주 프로그램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을까요? 달 남극에서 얼음을 찾는데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파야 하는지, 어디를 더 조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를 얻었습니다. 화성 궤도에서는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 인도가 보여주는 화성의 얼굴을 추가로 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곧 사람을 태우는 가가얀 계획이 성공한다면 인도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독자적인 유인 우주선, 달 탐사선, 화성 궤도선, 그리고 앞으로 계획 중인 금성 탐사나 소형 우주 정거장 계획까지 이어지면 더 이상 저비용 실험 국가라는 말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겠죠. 우주에서 경쟁자가 늘어난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기술 발전과 비용 절감, 그리고 선택지의 다양화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값싸고 안전한 발사 서비스, 여러 나라가 함께 올릴 수 있는 공동 탐사선, 그리고 언젠가 달과 화성 기지에 공급할 물과 연료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달 남극 어딘가 햇빛이 수백만 년 동안 닿지 않은 분화구의 그림자 속에는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얼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성의 붉은 평원 위에서는 여전히 미세한 바람이 먼지를 옮기며 아주 느린 속도로 지형을 바꾸고 있을 테고요. 그리고 그 위의 궤도에서는 크고 작은 나라들의 탐사선이 각자의 예산과 기술 수준에 맞게 서로 다른 눈으로 이 광경을 내려다보게 되겠죠. 그 가운데에서 인도의 이스로가 어떤 장면을 더 보여줄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상상을 열어줄지 앞으로도 지켜볼 재미가 충분해 보입니다.